유치원 3법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이익 집단들, 기득권 집단들이 참 곳곳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구나. 뭐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 총수의 일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이익 집단마저도 이렇구나.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야 되는 기득권 타파하고 새로운 기회 공정성을 좀 넓혀나가는 일을 한국 사회의 대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정치가 되게 낡았잖아요. 다른 분야는 다 선진국 계열에 올라가 있는데 정치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좀 정치의 큰 변화, 혁신을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박용진의 도전이 그런 정치의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전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을 우리 청년들이 두근두근한 사회로, 그리고 좀 들썩들썩한 사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이끌어가고 싶었어요. 기본소득과 딱 대비되죠. 국부펀드. 기본소득은 그 이재명 지사의 최근 공약 발표로 보더라도 무려 120조가 들어가는 공약이에요. 그게 다 세금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효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돈만 쓰고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일이죠. 그러면 저는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뒤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부펀드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 공약이고,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 노후자산, 목돈 마련에 길을 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 그다음에 열정, 노력, 이걸 이제 임금으로 돌려받거나 혹은 그 보상받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쌓고 잘 성장시키느냐의 사다리인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어떤 자산 형성 과정, 또 청약제도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에게 목돈과 노후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사다리. 근데 그 씨앗은 어떤 기본소득처럼 세금, 재정동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노동, 임금을 가지고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부펀드, 박용진이 이 국부펀드는 그냥 이렇게 포퓰리즘과 대비되는 어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이자 국민 성장, 우리 국민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성공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딱 대비가 되죠. 제일 많이들 생각하는 게 국부펀드를 국민연금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6.27%의 수익률이에요. 평균. 해마다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 국부펀드를 7%를 하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는 8%, 9%대예요. 해외 다른 연기금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그렇게 국민연금이 저 고갈된단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 수익률이 나쁜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도 7% 이상으로 끌어올려가면서 한국투자공사도 합치고 또 각종 연기금 60개의 운용자금들을 다 합쳐서 1,500조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조금만 투자 구성을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국채에 거의 한 4,500조를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1%도 안 나오는 국채, 안정자산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조금만 조정해도 7%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월 50만 원의 적립을 이렇게 꼬박꼬박 국부펀드에다 적립계좌에다가 적립을 하면, 30살부터 시작해서 60 은퇴 때까지 30년을 월 50만 원씩 붙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1억 8천, 이자가 4억 3천이에요. 7% 복리니까. 이자가 얼마? 4억 3천. 그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6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연금 방식으로 매달 받으면 399만 원 돌려받아요. 이거는 그냥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예. 근데 그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뭘로 제가 계획을 계산을 한 거냐면, 가구당 소득에서 가장 낮은 1분위가 월 50만 원 정도는 금융저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의 금융보고서 그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그럼 50만 원으로 설계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하는 건 뭐 6억이, 그러니까 최소 7%도 최소 평균 수익률로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잘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초유의 일들을 잘 관리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들어서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급속도로 안정화시킨 거,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 직전까지 실제로 갔었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사상 초유의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를, 평화로의 전환 계기를 만들어낸 것도 저는 되게 수고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상 초유의 이 팬데믹 상태,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했다. 지금까지 마스크 대란, 백신 대란, 또 이 방역에 있어서의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다 처음이라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겪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거나 혹은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완전히 멘붕 상태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얹으면 그동안 말만 많았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용진 욕심에는 안 차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혁적 방향에서 중요한 진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정경제 3법 통과시켜내고 한 70%짜리 밖에 되진 않았지만 의미 있게 제도적인 도입들을 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앞장서서 이거를 주장했지만 기권으로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았다 표시를 딱 해놨거든요.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서의 어떤 정책적 실패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세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었던 국민들에게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 문제, 이런 등등에서 국민적 실망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서의 실패, 그다음에 내로남불과 정치적 위선에 대한 국민적 질타, 이런 건 부담으로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결이 다른 후보,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왔던 사람이 되어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고 정확한 공과 과를 승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박용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내적으로는 많은 고통도 받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비판도 직면했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국민들 볼 때 소신 지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해온 박용진의 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가 민주당에게는 어쨌든 더 플러스가 되고 정권 재창출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이 박용진을 쳐다는 보는데 눈길은 주는데 손길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갔을 때 너무 정확한 표현. 예, 이 상품 쫙 진열해 놓잖아요. 맨 앞줄에 주로 주인들은 어떤 걸?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회사의 제품들, 대기업 제품들 앞에다 놓고요.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거는 뒤에다 놓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물건 써봐서 알아. 이 물건도 써봐서 알아. 근데 이거 골라야 되나 이걸 골라야 되나 하고 있는데 손으로 계속 여기 반짝거리는데 눈길은 저 새로 나온 저 제품 뭐지? 반짝반짝한데? 눈길을 주고 있는 거죠. 아직 손길은 안 오지만 저는 국민들이 성능 좋지, 정책 좋지, 그동안 성과도 있지, 뭐 젊은 어떤 기세도 있지. 저는 고를 때가 있다.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뭔가 이 기능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국부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만 해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요. 7%가 가능해? 아니 국민연금도 하고 있는 거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높아요? 다들 모르더라고요. 다음에 좀 세게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국부펀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머니투데이가 이런 그 기획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배를 열심히, 그러니까 옛날에 왜 김대중 대통령, 이럴 때 또 김대중 대통령, 이 메모해놔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이클 잭슨을 데려왔나? 그러면서 우리도 영화 산업과 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했나? 연예 예술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헐리우드에 진출할 만한 영화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양반의 이해가 참 좋아. 현대자동차의 총 매출액보다 그때 주라기 공원이 더 큰 매출을 높였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국부펀드나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금융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 선박 제조 산업 이런 산업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머니투데이도 딱 그때 그 기획기사의 내용이 그거다. 그러니까 모 언론사의 기획기사의 제목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 한국도 지금 자본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나라거든요. 뭐 국부펀드 당장이라도 박용진이 대통령에서 만들면 1년 안에 1,500조를 모아요. 그 1,500조라고 하는 돈으로 그 1년에 7%, 10%를 따고 그러니까 수익을 얻으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나마 한국투자공사가 한 8%, 국민연금이 한 6%, 그리고 근데 나머지 각종 연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얼마? 1%대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자산도 되게 많아요. 당장 보면 퇴직연금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 청약저축은 어떻게 하셨어요? 청약저축은? 그렇죠. 그 집은 있으세요? 집 있어요. 있죠. 근데도 계속 하시잖아요. 2,800만이 거기 청약저축에 돈을 넣어요. 언젠가 뭔 일 나겠지 하고. 근데 그게 금리가 1.8%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각종 연기금과 우리 국민들의 자산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방송 토론은 그걸로 합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국민의 돈을 함부로 관리하거나 엉터리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대폭 바꿔서 그야말로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도 잘하고 그 국민 자산도 잘 관리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7%가 되겠어? 5억이 가능해?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든지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뭐 수출만 잘하는 경제대국이 아니에요. 자산과 자본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해야죠. 다음 대선 선택하자. 이번 대선요? 박용진이 나가면 뭐 무조건 이긴다. 박용진이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민주당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뭐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고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의 그 강한 경고를 벌써 잊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위험할 거예요.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이야기로 나가면 사실은 대구 경북 이제 대구 지역 특히 이제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도 어쨌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미흡한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후보 나서면서 갈 때마다 여기는 여기대로 다 똑같이 소외감을 느끼고 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충남은 우리가 정말 핫바지인가 봐요 이러면서 다른 데는 다 있는 은행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충청도가 제일 힘들어. 또 전라북도 가면 우리는 뭐 거의 광주 전남에 치여갖고 이렇게 또 아쉬움들이 있어요. 예, 각자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의 소외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서울 중심 서울 공화국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서요. 과감한 정말 지역분권 연방제 수준으로의 그 권력 이양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양경제를 통해서 행정수도와 행정수도인 세종과 서울 완전히 두 개의 서울로 양경제 두 개의 서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한 300개, 350개 수준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 논의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통합하고 중요한 건 행정통합에 그냥 강력한 인센티브 내걸어야 된다. 여기 행정통합 해내는 데부터 재정권한 팍 행정권한도 그냥 중앙정부가 쥐고 있지만 다다다다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권한을 갖지 못하면 자기 지역의 그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지방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발전시킬 겁니다라고 브리핑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정부 들어서 가장 창피했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광역시도지사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그 브리핑하고 PTA 해가면서 그 예산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제까지 저 청와대 가서 PT하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굽신거려야 되고 기재부 장관 만나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과감하게 나라가 살기 위해서조차 지방 분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공약 제 캐치플레이이긴 한데 누가 행복국가를 만들 거냐 그거예요. 그리고 8884 사회 제가 말씀드리는데 8시간 노동으로도 8시간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8시간 쉴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학규 후보가 얘기했었던 저녁에 있는 삶인데요. 국민들 지쳐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과도하게 일 열심히 하고 과도하게 경쟁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이런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국민들 쥐어짜서 만든
성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도 부자만 된 게 아니라 국민도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박용진의 이 주장, 그리고 888 사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 쥐어짜겠다. 120시간이라도 불량식품 먹어가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무도한 정신이 더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악착같이 기계 돌려가지고 기계에 발맞춰서 생산을 해내는 사회가 아니라 어느 순간 휙 그야말로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으로 그 국가 경제를 끌어나가는 사회거든요. 그 어떤 새로운 혁신의 길,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될 리더가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68년도에 바퀴 달린 자동차 10,000대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요.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두드려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IMF 때문에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던 98년도에 국가 예산, 국가 예산이 그때 70조 2천억 원이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80조를 투입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때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그랬거든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30위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서 넷마블, NC소프트, 애들 게임하는 회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 회사들도 들어오고, 다 이런 회사들이 그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박용진도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예요. 동시감세를 통해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겠고, 바이미 식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런 혁신의 길을 깔겠다는 거고,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쌓아놓은 자신의 자산이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국민 행복국가를 도달하게 만들 거냐? 누가 그 과정에서 온갖 오해, 너 우파야? 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동시감세도 얘기하고 경제성장 정책을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우리 대통령들이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당장 표대고 당장 박수 받을 얘기만 하는 거, 저는 그 비겁한 정치이고 이 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용기를 가져주길 바래요, 다른 후보들도.